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그런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가 지표가 뭐 예상보다 높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현재도 약간 혼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정이 좀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네. 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이제 상당히 많이 빠르게 지난 3개월 넘게 달려온 미국 증시죠. 11월, 12월, 1월, 2월.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건가 또는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네. 예. 미국 시장이 좀 쉬는 가운데서 오늘 한국 시장 오르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미국 증시가 아마 6월 달부터 해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세게 나와주면 여전히 이제 쫓아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의 흐름 한번 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조정이 제법 컸어요. S&P 500이 0.4%고 특히 나스닥이 1.3%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 러셀 2000입니다.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도 불구하고 러셀 2000이 올해 1월 달에 하락했던 폭을 다 되돌려서 플러스가 됐어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한국 증시가 자꾸 미국의 러셀 2000 중소형주를 좀 쫓아가는 모습이다 이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네요. 러셀 2000 비슷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이 월간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 거의 한 7, 80년 동안의 평균치입니다. 이게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죠.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월 달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리고 3월 달에 플러스, 그리고 보합, 그리고 마이너스.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뭐 아래 위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보시면은 6월, 7월, 8월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거의 80%대, 50%대, 70%대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그 거의 7, 80년 동안의 평균 중에서 70% 내지 80%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있을 수 있는 조정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는 동안에 못 올랐던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뭐 다른 변수가 없다면 키 맞추기는 언젠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까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될 뻔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았어요. 맞아요. 이 물가 불안 이 부분은 여전히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나왔었으면 이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저희가 보니까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1월, 2월, 3월 수치가 생각보다 낮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숫자는 이제 1월 달이 발표됐고 또 이제 2월 달 발표될 거고 3월 달 발표되는 그 2달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두려워할 거고 걱정을 할 겁니다. 어쨌든 한번 숫자 볼까요? 보시면은 3.1%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3.3, 3.4에서 3.1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더딘 거죠. 기울기가 완만해졌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여기에 이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주거비가 전체 상승률의 70% 넘게 차지합니다. 자,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1%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거비는 항상 이제 쫓아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시장이 그러면 갑자기 걱정을 했냐? 이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보통 선행이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예상치인 0.1보다 높은 0.3이 나왔고요. 전달 대비해서. 그리고 이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자그마치 0.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2하면 6%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모습이 또 10년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4년 말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2달 가까이 되는 구간 동안에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지금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채권 투자를 금리 떨어질 거 기대하셔가지고 올해 연초에 많이 하셨으면 지금 특히 뭐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셨으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3월 이후의 숫자, 인플레이션 숫자,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또 계속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 2, 3월 1분기는 뭐 계절적인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뭐 기저 효과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만하게 이 숫자가 떨어진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좀 뭔가 좀 찜찜한 불안함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한 뭐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대부분 아닙니까? 네. 언제쯤 내릴 거로 보십니까? 네. 저희는 그 3월은 전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아마 5월 달에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날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미 연준이 만나는 시기가 5월 1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달, 3월 달까지도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3월 달 숫자가 발표되는 게 4월 중순 되잖아요. 그래서 5월 1일 날 바로 내려줄까?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숫자가 발표되면 이제 또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기 때문에 미 연준이 좀 이렇게 야단을 안 맞겠죠. 금리를 내려주더라도.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6월 12일은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번, 6번 내리면 안 된다. 오히려 큰일 난다. 이건 너무 거품을 조장하는 케이스가 된다. 정책 실수가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한 3차례만 내려주는 게 적절하다.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연준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너무 앞서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6월 달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거의 이제 78.6%가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한 0.5에서 많이 내려야 한 1.25니까 네.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연말까지는 0.75 정도 내리는 것이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추가로 또 한 2번 내지 3번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천천히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는 마음이 편한 부분이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만약에 갑자기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어떤 경기 과열 시그널이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과열 그리고 급등, 급락 이런 모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숫자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나오지만 이 예대율의 추이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요. 네.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과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금 증가율도 5%대 그리고 대출 증가율도 4에서 6%대. 이건 아주 적절한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채를 이용한 거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좋게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실질적인 실질 성장률이죠. 지금 GDP Now에서 발표된 숫자가 초반에는 정말 너무 높았어요. 막 이렇게까지 폭등을 하다가 이게 쭉 이제 좀 떨어지면서 좀 내려왔네요, 많이. 2.9% 정도. 이것도 높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고 이런 숫자를 집어넣고 전년비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이 상승률이 딱 3%대에서 이렇게 눕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대 정도로 수렴하는 그런 시기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서 평균적으로는 한 2.5% 정도. 근데 2.5%가 나쁜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2.5% 성장한다. 이건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지금 잘 구성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 비중을 80% 채권 비중 20%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0 정도 나온다. 그럼 인플레이션 2%만 더해도 5%의 금리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3%의 성장률이 나와버리면 금리가 지금 4% 위인데
이게 4%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채권 투자는 그냥 연평균 수익률 5% 정도만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가 이렇게 GDP 성장률 2.5, 3% 나와주면 보통 연간 단위로 10몇 %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그래서 8대2 전략으로서 주식 80, 채권 20%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뭐 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별 자산 배분을 할 때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희도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바꾸시는 전략은 좀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지금 신흥국 투자 비중을 25%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비중을 전혀 줄이지를 않았어요. 미국만 잘 나간다 그래서 미국만 투자하는 거고 또 일본만 잘 나간다 그래서 일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적절한 수준의 어떤 신흥국 비중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오늘 지금 아까 또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든지 대만, 베트남 이런 수출 국가들 특히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그 이외에 글로벌리 성장하는 그런 업종의 수출을 잘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한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내수 시장이 중요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미국 시장이 꺾이면 안 되죠. 예. 근데 저희가 보면은 지금 이 현재 PER을 보면 좀 비싸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배가 좀 넘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준다. 그래서 2%대로 수렴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PER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23배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 이끌어갈 거고 여기서 성장을 잘해주는 업종인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게 버텨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업종별 투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매주 똑같은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제 좀 조정이 왔으니까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돼요. 예. 자, 여기에 연결시켜서 또 한국 증시도 봐야죠. 근데 지금 종목으로 들어가면 대형 기술주 중에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가장 매력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가 살아있다 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지금 1등부터 2등이 다 반도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초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대형 기술주들도 여전히 AI 테마 이 혁신 때문에 계속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한국 증시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네,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전 세계 종목들 다 들여다보는데요. 한국 주식이 1등으로 올라와요. 그게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한국 주식시에 투자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기아차 요 두 개의 대표적인 종목만큼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 그 이외에도 하나,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하나오션, LG전자, 하나솔루션, 한미반도체 요 정도로 대형주 위주로서 좀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올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 초에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못 가나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앞서 달려갔지만 좀 주춤하는 사이에 조금 만회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